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발찌훼손 전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이 2명 이외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다. 어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 6명을 살해한 강윤석이 56세인데요. 사실상 8월 26일 날 오후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한 명을 1차 범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차 범행은 8월 29일 날 새벽 3시에 또 한 여성을 살해를 해서 2차 범행을 했는데 예. 이 강윤성이가 1차 범행하기 전 그러니까 8월 26일 오후 9시 반 이전에 다른 제3의 여성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전화를 통해서 불러내려고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실행을 못했죠. 만약에 실행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건데 못했어요. 그리고 27일 날 전자발찌를 끌고 도주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제3의 여성한테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아마 그 전화의 그 상태가 안 좋았던지 연락이 잘 안 돼서 장소가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 여성도 살해가 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만 다행인 거죠. 피해를 안 당했는데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제 살인 예비 업무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도 불러서 살해를 했으려고 마음 먹었다. 준비했다. 왜냐하면 흉기하고 절단기를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인 예비죄로 추가 입건할 생각인 거죠. 예. 추가 입건.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아마 이 강윤성은 그 최고 극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뭐 우리는 이 시간에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니까 사형은 안 이어질 테고요. 그렇죠. 예. 이 살인 예비죄를 혐의 추가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예. 강윤성이 같은 경우에는 살인, 뭐 강도 살인, 그다음 신형거도법, 그러니까 전자금융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자발찌 사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이라든지. 근데 살인 예비를 뭐로 적용하느냐? 예. 그 10년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판사들이 재판장에서 장량 강경을 할 때는 죄명이 많고 범죄가 많게 되면은 감경 소요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명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더 불리하다. 또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 형법을 적용하든가 특별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냥 적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할 것이다.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윤성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결국은 금전 문제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다시 한번 경찰 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강윤성이가 처음에는 이제 성폭행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금전 문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한테도 신용카드를 뺏어가지고 한 596만 원 상당을 뭐 휴대폰을 사가지고 또 되팔았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강윤성이는 강도 살인을 한 것이죠. 예. 강도 살인죄는 알다시피 무기하고 사형밖에 없어요. 예. 없는데 또 두 번째 여성도 2천만 원을 안 갚으려고 또 살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내용은 사실은 몰랐죠. 예. 몰랐고 그 지금 경찰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그 강윤성이가 도주해가지고 렌트카를 빌린 다음에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도주를 해가지고 서울역번에 차를 버렸는데 당시에 이제 보호관찰소 연락을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어요. 예. 출동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범인 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서 잠복하고 숨어 있다가 범인이 그 차를 타러 나올 때 어떡합니까? 검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좀 미숙했고 또 하나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경찰이 있는 걸 보고 강윤성이가 도주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예. 잠복 근무를 못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차량을 압수했으면 당연히 그 차의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유류품 또 드렁크를 뒤져보는 건 확실한데 그렇죠. 경찰이 차를 압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강윤성이가 지인 명의를 빌렸는데 그 지인한테 돌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지인이 차를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절단기, 흉기 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인 걸 안 했냐. 예. 막 그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뭐 당황도 했겠지만은 차만 돌려주면 되고 왜냐하면 강윤성이의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자발찌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약하게 쉽게 얘기해서 아니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 거예요. 팀장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그 차량을 발견했으면 그 유류품이면 거기에 범인이 남긴 유류품이라든지 또 흉기라든지 지문 같은 걸 떼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수색을 안 하고 그 지인한테 넘겨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 흉기라든가 절단기를 찾겠는지 조금 상당히 미숙한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픈 거죠.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강인성이 유치장에서 경찰을 또 폭행했다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수사 진척이 좀 어려울 텐데 그 팀장님도 이런 수사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을 테고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방법 혹시 노하우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상대를 할 때 강현성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과도 많고 오랜 교도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교도관이라든지 형사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죠. 하다못해 이 강현성이가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발로 찼지 않습니까? 예. 그 유치장에 있을 때 아마 이제 못 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예. 이 강현성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는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처벌할 수도 없다. 어차피 나는 무기야. 사형은 안 시키니까요. 예. 그리고 이 정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빵잡이란 말을 쓰는데 자기를 뭐 또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뭐 대단한 인물처럼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들이 조사할 때는 그 상대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제압을 하거든요. 예. 제압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의식해서 자해를 합니다. 어떤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철창을 들이받는 데 해가지고 이마에 피 흘린 적도 있거든요. 피 흘립니다. 그러면은 처음 하는 형사들은 당황하겠죠.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문하거나 구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해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하게 되면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되는 거죠. 예. 어떻든 피해자들이 심리를 파악해서 밥도 같이 먹을 때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말하는 걸 들어주긴 들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한 뒤에 유치장에 넣게 되면은 유치장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강도범이라든가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뭐 제압이 안 되니까 담당 형사를 부릅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난동 부리는 폭력배라든지 강도범들을 제압을 하고 또 달래가지고 무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은 실제 얘기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심정도 있죠. 멋대로 행동을 예. 하는 거죠. 아, 그럼 자포자기 심정으로 멋대로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교도소로 이송됐을 때 뭐라 그럴까 자신의 어떤 위세를 좀 가시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교도소에 갔을 때는 그 자체적 문제지만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수사관이 그 피의자가 피를 흘리거나 난동 부렸을 때 마음에 심리적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편하게 해달라는 걸 그 몸으로써 그 시그널을 보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강윤성이 과거 복역하면서 책을 출판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강윤성이가 그 복역 중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이제 15년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작가가 있나 봐요. 자기 개발서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자기가 책을 내고 싶다. 2009년 10월로 보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작가가 이제 그 보니까는 강윤성이가 좀 약간 거짓말 한 겁니다. 예. 자기가 이제 식당 일 하는 아들과 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 이러면서 출판을 부탁하니까는 강인성으로부터 자필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2010년 5월에 책을 냈다는 거예요. 냈다. 예. 예. 근데 이제 가명으로 냈는데 강우영이라는 이름을 냈는데요. 그 뭐 제목이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한국의 빠삐용. 뭐가 한국의 빠삐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이 실제적으로 책을 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후회하는 것처럼 예. 또 반성하는 것처럼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전부 본인이 악의 눈물처럼 거짓으로 다 썼던 거죠. 자기 미화하는 책을 쓰고 그렇죠. 그 책 썼으면은 어느 정도 팔렸으면 인세도 있었을 텐데. 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 인세가 나오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래요. 많이 팔지는 못했군요. 예. 근데 200만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보내주라고 계좌를 보내줬어요. 예. 근데 그 계좌가 실제적으로는 와이프나 애들이 아니고 자기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펜팔을 한 여성의 계좌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작가가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책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2,000부를 이렇게 인쇄를 한 것 같은데 안 팔리니까 책이 팔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500부 정도만 남겨놓고 그거를 다
폐간해버렸죠. 아하. 다 없애버리고 예. 그 작가하고도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좀 끊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강윤성이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그 거짓말로 썼지만 그것도 먹히지 않은 알았다. 거고 예. 인쇄 받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보냈던 아주 거짓말을 상습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곧 법의 심판을 받을 테고요. 또 다른 사건도 충격적인 건데 지난주에 10대 형제가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했다. 이것도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비산동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 존속살인이라고 그러죠. 그 18세 고등학생하고 16세에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동생인데 그 두 사람이서 그날 그 0시 그러니까 새벽이죠. 0시 10분경에 주택에 있는 그 흉기로 할머니가 77세예요. 예. 자기 친할머니 할머니를 뭐 얼굴이라든가 머리 어깨를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할아버지가 봤던 것 같아요. 어허. 할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이제 92세 정도를 예, 먹었는데 예. 119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19에 와가지고 CPR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아시죠? 예. 했는데도 그만 사망을 했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범인들 10개에서 18세몽이랑 18세, 16세를 체포를 했는데 왜 할머니를 살해했냐라고 물었겠죠. 당연히 조사하면서. 예. 물었더니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이 났다. 짜증 났다는 이유로 이제 할머니를 살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할머니는 이 범인들을 즉 그 18세하고 16세하고는 아마 9세, 7세부터 이제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9년을 살았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심부름 시켰다, 짜증난다 이걸로 살해했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연락이 안 돼서 어릴 때부터 이 조부모들이 그렇죠. 키워주셨는데 네. 뭐 이렇게 폐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형제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이런 일 벌이면 한 명은 말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같이 범행을 했어요. 그 동생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형이 시키니까 같이 아하. 뭐 공범이라고 하겠지만은 뭐 변호사는 방조했다고 우기더라고요. 방조했다고 우기지만 일단은 같이 공모한 거는 맞죠. 이게 어떻든 간에 존속 살해를 했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10년 이상 무기 사형을 취할 수는 있지만 이 범인들이 사실상은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살인죄가 외기를 하더라도 15년 이하고 또 아마 단기형을 해가지고 형을 때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형은 일단 주범이고 그렇죠. 동생은 공범인 거죠. 공범인데 이 정서적 행동적으로 동생은 장애가 있나 장애가 보네요. 있다고 지금 변호사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예. 확인해봐야 되겠죠. 예. 일단 형제는 나란히 구속된 상태입니까? 그렇죠. 예. 두 사람을 이제 구속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기소는 붙이긴 붙이지만 일반 성인처럼 그렇게 가중처벌이라든지 크게 처벌받지는 않는 거죠. 왜? 소년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 근데 동생이 처음에 현장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없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나중에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형을 말리거나 본인 말씀한 대로 예. 어떤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이 적극적으로 가다 했는지 아니면 보고만 있었는지 어떻든 지금 이제 방조하는 건 확실한 것 같으니까 예. 두 사람을 처벌하는데 아마 처벌 형량은 형하고 동생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주범이니까. 네네. 근데 참 이 사건 일어나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할머니가 보니까 이 교복을 빨아서 널어놨더라고요. 예. 손자들 교복을 빨아서. 그런데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게다가 할아버지니까 몸이 불편한데 할아버지는 또 이 상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런.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할머니도 장애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2001년부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손자들을 그렇게 한 거죠. 즉 뒷바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조롱을 당했던 거죠. 예. 자, 이 반인륜 폐륜 범죄 과거에 이제 한 20여 년 전이죠. 박한상 사건이 있었을 때. 부모로 살했던 거 그렇죠. 네.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충격받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경악했죠. 자기 부모를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요즘 보면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인륜적 폐륜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고 모두가 경악스러웠는데 최근에는 이런 범죄가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 가슴도 아프고 예. 또 황당하기도 하고 예. 또 걱정도 되고 예. 또 분노도 느끼지만 또 무서움도 느껴요. 사회가 이렇게까지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흉악해졌나 더 젊은 어린애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예. 또 이렇게 범인 검거했을 때는 또 강력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재발을 방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박한상도 결국은
금전 때문에 돈 목적으로 폐륜범죄를 저지른 거 예,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 사람들이 돈 목적으로도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가 예. 여러 종종 있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심부름 시켰다. 짜증났다. 아니 무슨 짜증나고 심부름 시켰다고 할머니 즉 자기를 케어하는 그 할머니를 죽인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젊은 사람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학교나 가정에서 철저한 예. 교육이 예. 필요하다. 자, 근데 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예. 이제 형제들은 구속돼서 뭐 꽤 많은 뭐 성인처럼 뭐 무기징역 이렇게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예. 꽤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텐데 그럼 혼자 남은 할아버지 몸도 잘 본인 스스로 가두지 못할 텐데 누가 케어합니까 이분은? 이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게 있거든요. 아하. 장애분이신 분들도 이제 보조금이 나오고 예. 또 노인분들은 요양보호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어 이 할아버지를 케어를 당연히 해야 되죠.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나서야 되는군요. 예, 그 당연히 나서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